안녕하세요. 이스타프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소식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이 회의는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서 자세한 회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엘리트들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에 대해 시진핑 주석에게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중국 인터넷을 통해 내전 반대 선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서명자의 명단은 없고 중국 사회과학은 대만 문제 전문가, 정엽, 민진, 민건, 중앙 등 민주당파 평화 반내전 인사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6중 전회 개막 이틀 전에 나온 것이어서 베이징 당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좀 특별한 점은 이 내전 반대 선언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콕 집어 대만 침공을 방대했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거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이 중화민족으로 하여금 서로 창과 칼로 맞서게 해 끝없는 고난을 초래했기 때문에 양한 지도자는 역사를 거울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대만의 국호는 여전히 중화민국이며 법적으로 몽골, 해삼이, 즉 지금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강동 64둔 등 3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 내전을 치른다면 중국은 이 영토들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동 64도는 해룬강의 자한으로 중국의 해요시와 러시아 블라고베시첸스키시 사이에 있는 옛 중국인 거주지역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만은 장진거 통치 시기 이후 민주사회로 진입해 국민을 편안히 살게 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에 달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런 대만을 도탄에 빠졌다며 구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양안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중화민족의 원기가 크게 손상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망신을 살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 반인류죄, 전쟁죄, 집단학살죄 등으로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내전을 벌이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평화 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비록 실명으로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 근대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는 지식인 엘리트들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리적 주권의 차이와 과거 국공내전이 초래한 막대한 손실까지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이징 당국이나 중국 공산당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민감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시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70년간 중국 공산당 정권하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비록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지만 중국 내 지식인들의 양심과 민심의 흐름 그리고 변화의 조짐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즉 중공의 2021년 글로벌 전략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핵 확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골칫거리죠.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점잔을 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 자세와 전략적 후퇴라는 2가지 전략으로 중국을 상대로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4가지 사건에서 중국 공산당의 핵 확장에 대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군의 전략 핵무기 훈련입니다. 지난 11월 1일 미 전략사령부가 연례 글로벌 썬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은 주로 미군의 핵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실시하는 대규모 전략 핵무기 훈련이죠. 미국이 이 훈련을 계속 실시하는 것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핵 전력 우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미국 핵 정찰기의 남중국해 상공 출현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싱크탱크 명의로 설립된 베이징대 남중국해 전략 태세 감지 계획은 외부를 통해서 핵 정찰기 WC-135W 한 대를 포함한 미 군용기 5대가 이날 아침 일찍 남중국해 상공에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핵 정찰기 WC-135W는 세계 유일의 방사성 물질 포집 특수 정찰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공의 핵 전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국의 핵 물질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내린 백악관 지침에 따라 중국 최대 국영 원자력 기업인 중국 광허그룹에 대한 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금수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민간 핵 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물질 선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핵 생산 능력을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핵무기 현대화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2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년도 국방 예산은 중국 공산당의 핵 전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 현대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강경 자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벌이는 전략적 경쟁의 한 단면인 경쟁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취임 초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을 발표했죠. 이 지침에서 중공에 대응하는 것을 8대 전략적 우선사항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공을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갖춘 유일한 도전국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경쟁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 미중 경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정부의 강경 입장에서 조금 후퇴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는 중공의 핵 확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전략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이르면 이번 연말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스로 핵무기 사용을 제약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인 NPR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정책 변화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영국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실 냉전 이래 미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 특정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스스로 핵무기 억지력을 갖는 것이고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미 정부가 이 원칙을 채택하면 중국과 러시아에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 전력 공개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5일 핵탄두 관련 자료를 공개했었죠.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자료 공개를 금지한 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020년 9월 30일 기준 3,750발로 전년보다 55발, 2017년보다 72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각국 핵탄두 재고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핵무기 확산 금지와 군축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공은 핵무기 불투명성, 군사 불투명성으로 일관하고 있고 핵탄두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적국인 중국에게 핵 전력만
그대로 노출시킨 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러 간 핵 감축은 유지했지만 중공은 이에 불참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3일 미국은 전임 트럼프 때 러시아와 맺은 핵 감축 및 통제를 위한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뒤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은 중국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이 자신과 동맹국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결국 중공의 핵 확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억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실력이고, 둘째는 의지이고, 셋째는 신뢰성입니다. 실력만 있고 의지가 없거나 의지는 있지만 실력이 없으면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실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신뢰성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구비돼야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핵 실력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공과의 격차도 크고 미국은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신뢰성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의지죠. 바이든 취임 후 중공은 대미 강경 노선을 취하며 미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력을 꺾어놓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은 중공이 미국은 쇠약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선전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공은 이런 선전전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국민 그리고 대만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중공 견제 의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중공의 핵 확장은 과장되고 허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은 핵무기 분야에서 당장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무모한 도발이나 비이성적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상대의 의지를 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간 유전자, 즉 사악, 기만, 선동, 투쟁, 약탈, 깡패, 이간질, 소멸, 통제 등 9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에포크타임스가 편찬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이 중국의 핵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국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 룰을 어기는 상대에게 신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은 이 싸움이 정의와 사악의 대결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사악한 본성을 똑바로 인식해야만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전 세계를 중국의 핵 확장 전략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